2011년 3월 11일 초강력 대지진이 일본 동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일본 관측사상 역대 최대의 해저 거대 지진이었는데요.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일명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지진 규모 3.5부터는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규모 5.5부터는 건물 벽에 균열이 오고 사람이 서 있기 곤란합니다. 규모 8.0부터는 마을이 파괴되며 땅이 갈라지고 산사태와 쓰나미가 발생하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는 무려 9.0이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거의 모든 게 파괴되고 땅이 흔들리는 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수준의 역대급 지진이었습니다. 어찌나 강력한지 지구의 자전축을 이동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약 30분 뒤 높이 10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동부 해안을 덮쳐오기 시작한 거죠. 일부 지역은 쓰나미가 내륙으로 10km 이상 밀고 들어왔으며 이와테현에는 40.5m라는 상상 초월의 쓰나미가 도시를 삼켰습니다. 무려 아파트 15층 높이에 달하는데요.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쪽은 리아스식 해안이라 파도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쏠리기 쉬워서 쓰나미가 거대한 높이로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쓰나미는 사람은 물론 건물과 차, 선박을 집어삼켰고 경보를 들은 주민들의 80%는 지진 발생 후 20분 내로 공포의 피난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난 시 차량 이용이 금지돼 있지만 당시 차를 몰고 피난한 비율은 67%에 달했습니다.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쓰나미를 피한 이유가 뭘까요? 한 설문 결과 절반 이상이 가족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였다고 답했습니다. 보통 차량으로 피난하면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구 과밀 정도에 따라 편차가 있었습니다. 대도시에선 대규모 정전 사태로 신호체계가 마비되고 차를 도로에 버리고 대피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교통이 심각하게 마비돼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보단 도보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인구가 적은 지역일 경우 절반 이상의 차량 피난자가 별 문제 없이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에선 대피소까지 거리도 멀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 이용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피난 시 행동 강령은 인구 밀도나 대피소까지의 거리, 지형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죠. 쓰나미가 육지를 덮을 땐 동물이 땅을 파며 점프하듯 해저의 바닥을 파듯이 휘젓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육지로 쏟아지는 쓰나미 속에는 엄청난 해저 물질이 섞여 있어 색깔이 시커멓습니다. 쓰나미는 엄청난 에너지로 순식간에 육지로 올라오지만 다시 빠져나갈 땐 지진의 일파의 가속도가 더 붙게 되는데요. 이렇게 쓰나미가 한바탕 휩쓸고 나간 도시는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목조주택은 집터만 남긴 채 죄다 휩쓸려가고 간신히 철골만 남겨진 주택들이 황량하게 남아있었죠. 마을까지 밀려온 어선들이 길 위에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최근 동일본 대지진을 소재로 삼은 영화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m 넘는 쓰나미가 해안가로 밀려올 때 사람이 뛰어서 쓰나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쓰나미는 5000m 수심에선 시속 800km 속도로 이동합니다. 비행기 이동 수준의 엄청난 속도죠. 지진이 일어난 지점의 바로 위쪽 바다에선 파고가 낮지만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점점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다가갈수록 속도는 비교적 느려지지만 파고가 높아집니다. 수심 100m 구간에 도달하면 자동차 수준의 시속 100km가 됩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다가와 높이가 10m가량 치솟을 땐 시속 36km 정도입니다. 물론 파동 방향이나 지형 높이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해안가에서 쓰나미를 두 눈으로 확인한 뒤 사람이 두 발로 뛰어 대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멀리 가는 것보다 무조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조언하죠.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는 대지진 자체보다 지진 여파로 몰려온 쓰나미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12만 채 이상의 건물이 완전히 파괴됐으며 반파된 건물은 28만 채에 달했고 약 93%가 쓰나미 때문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망자 65%가량은 빠른 이동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대지진이 몰고 온 트리플 재난의 종착지는 체르노빌 사고를 잇는 최악의 핵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었습니다. 쓰나미의 물살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치면서 결국 멜트다운 현상과 대량 수소 폭발까지 일어난 것인데요. 주변 지역에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흩어지면서 수돗물과 각종 먹거리에 대한 공포가 퍼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사고 등급 최고 레벨인 7등급으로 분류했는데
후쿠시마 외의 7등급은 1986년에 체르노빌 사고밖에 없습니다. 동북부에 살던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원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여정은 첩첩산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핵 연료를 제거하고 오염수를 제거하고 폐로 작업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10년이 넘도록 사고 수습은 여전히 준비 단계입니다. 특히 녹아내린 연료봉 잔해인 일종의 핵 찌꺼기, 데브리가 사고 이후 원전에 880톤이나 쌓여버렸는데 하루에 80kg씩 꺼낸다 해도 30년이 걸리니 여전히 갈 길이 멀죠. 데브리 제거 작업은 너무 위험합니다. 1시간만 주변에 있어도 사망할 수준의 방사선량이 득실되는 곳에 사람이 직접 해야 할 내부 작업도 있는 터라 속도 내기도 어렵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사망자는 15,000명 이상, 실종자가 2,500여 명, 최대 47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외국인 33명은 피난을 가라는 안내방송을 이해하지 못해 결국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지진 직후에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9평짜리 가설주택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그리고 2023년 대참사로부터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38,000명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는 가까운 한반도까지 번졌습니다. 이제 한반도에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없다고 하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가 일본 쪽으로 끌려가 지표면이 늘어나면서 한반도에도 지진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 지진 횟수가 27.4% 증가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 서해는 2cm, 동해는 5cm가량이 일본 쪽으로 끌려갔는데요. 결국 한반도 지표면이 3cm 늘어나면서 지진이 없던 곳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한반도 수도권에서도 언제든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언제든 규모 6에서 7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죠. 이미 지난 1월 강화도에서도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은 1999년 디지털 지진계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3.0 이상 지진이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곳인데요. 강화도 3.7 규모 지진으로 집안의 그릇이 떨어지고 창문이 흔들리자 많은 주민이 새벽에 깨어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한반도 수도권도 지진 안전지대만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30년 안에 남쪽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7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다가올 대지진이 한국에 미칠 영향도 훨씬 강력할 텐데요. 한국은 튀르키예처럼 판경계에 있지는 않지만 지진 대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편이고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 조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진 전문가들은 한국에 강진이 발생할 시 피해가 막심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보통 내진 설계에 무방비하기 때문에 내진 설계 강화와 지속적인 단층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이제 쓰나미 안전지대도 아닙니다. 만약 한반도 동해 해저에서 규모 8.0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동해안에 2에서 5m 높이의 쓰나미가 덮쳐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쓰나미 도착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 그나마 대피할 시간은 촉박하지 않은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진과 쓰나미 발생 시 대피 요령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엔 가스와 전기 차단 방법을 알아두고 집 주변에 대피할 장소를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했다면 흔들림이 멎을 때까지 튼튼한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이나 베개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췄다면 대형 화재에 대비해 가스와 전기불을 끄고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대피합니다. 낙하물에 주의하며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원이나 운동장으로 신속히 이동하고 대도시의 경우 극심한 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량보단 걸어서 대피하도록 합니다. 자동차에 있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붙여 차를 세운 뒤 긴급 차량을 위해 도로 중앙을 비워둬야 합니다. 라디오를 켜고 상황을 파악하며 대피 시 키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열어둔 채 이동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다면 진열장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피해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이동하고 흔들림이 멈춘 뒤 안내에 따라 밖으로 이동합니다. 산이나 바닷가에서는 바위가 굴러 내려오거나 위험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평지로 대피해야 합니다. 쓰나미 특보가 발령될 경우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최대한 높은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경우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혼자 자택에 머무를 경우 이웃이나 관공서에 알려 고립되지 않도록 합니다. 아기와 있을 경우 유모차를 사용하지 않고 아기띠를 이용해 양손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아이에겐 반드시 신발을 신겨서 대피하도록 하고 걸을 수 있는 아이라도 안고 대피해야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한반도 강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또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잠시라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